네, 지금부터 2020학년도 가을학기 데이터통신 기말고사 대비 요약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통신 수업 과정에서 아마 많은 내용을 다뤄봤을 텐데요. 이번 핵심 요약 정리 특강은 각 주차별로 제가 각각 정리 부분 한 게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이제 취합을 해서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함에 있어서 실제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전장에서 조직 응용 기사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신 기사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 부분만 엑기스 부분만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특강의 주 목적은 기말고사 대비 특강이 주요한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이제 기말고사가 우리 평가가 이루어질 건지 살펴보면 아마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출석 20%, 퀴즈 10%, 그리고 기말고사 60%, 그리고 수업 참여도 10%에서 100% 점수를 이제 가고 있죠. 그리고 참저 내용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궁금하시는 기말고사 출제 사항입니다. 데이터 통신 기말고사는 전체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5문항에 있어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문항이다 보니까 응시 시간을 제가 한 40분 정도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객관식은 금방 여러분 풀이할 수 있지만 단답형은 조금 응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데이터 통신 기말고사 시험 일정은 12월 7일 바로 다음 주 바로 월요일에는 월요일 날 이제 9시부터 11시 59분까지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데이터 통신 수업 과정 학습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살펴봤던 1주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1주차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먼저 1주차는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건 정보통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정보가 뭔지 이런 거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정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제 살펴보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단말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송 시스템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필요하고, 그럼 전송 매체가 필요하더라.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구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눌 수 있고, 처리는 그냥 단순히 처리하는 역할이니까 PC가 될 텐데요. 전송할 때는 단말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회선, 선,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 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보통신의 정의에서 통신, 정보, 그리고 정보통신은 뭔가 살펴보았고, 그럼 이러한 우리가 살펴보는 정보통신에 발달되는 과정도 살펴보았죠. 모스 부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ARPA만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대동소이하니까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차에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 통신의 정의와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다음 화면에 보시는 목표 세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 그리고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 그리고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정확하고 효율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기 위해서 에러 제어 코딩이라든지 동기화 기술, 흐름을 제어하는 것, 효율과 안전성에 필요한 기술도 각각 존재하겠죠. 그리고 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전송 매체와 프로토콜이라는 거 있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프로토콜은 그냥 법이죠. 규범이었습니다. 실제 두 데이터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규범과 규약을 프로토콜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우리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연결하는 형태에 따라서 토폴로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버스형이냐, 성형이냐, 원형이냐, 계층형이냐, 즉 트리 형태냐, 그물형이냐. 토폴로지는 또 상세히 나올 것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분류는 랜, 맨, 그리고 웬, 공간적 거리로 분류할 수 있더라까지 2주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주차 학습 정리는 데이터란 뭔가, 그렇죠? 그다음 데이터 통신의 목표는 뭔가, 그리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기본 요소와 네트워크란 뭔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내용은 우리 살펴본 건 데이터 통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3주차에서는 실제 데이터 통신망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회선 구조, 통신과 통신 사이의 선의 구조인데요. 점 대 점이냐, 점 대 다중 대 점이냐, 교환 방식이냐, 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형태.
이 토플러 형태가 중요한 건 3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메시 형태, 스타, 트리, 버스, 링형 다양한 토폴로지 형태가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형태가. 근데 이 형태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주차 정리 내용은 통신 시스템들 회선 연결 방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뭔가, 이 토폴로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과 장점, 단점이 뭔지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서 내용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데이터 전송 매체의 분류,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였는데요. 실제 뭐 4주차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전송 매체는 뭐 선을 사용하는 유도 혹은 유선 전송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를 사용하는 비유도의 무선 전송 매체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실제 전송 매체가 뭔지, 유선 매체에는 트위스트 페어라고 부르는 꼬임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광섬유로 이루어진 케이블이 있고, 무선 매체에는 방송 라디오파, 뭐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 마이크로파 등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자, 5주차 학습했던 내용은 데이터 전송 분류에서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특성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5주차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5주차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는 크게 세 가지 특징 값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저도 이게 말하는 게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날로그 신호의 세 가지 특징 값은 진폭과 주파수와 뭐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하는 위상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오게 될 건데요. 또한 이제 5주차에서 기본적인 용어 중에 뭐 채널의 용어 정리 중에 샤론의 법칙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샤론의 법칙은 잡음이 존재하는 모든 통신 채널에서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정보 전송률이 존재함을 증명한 게 바로 샤론의 법칙이죠. 그래서 5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송 신호란 두 시스템 간의 정보가 전송되기 위해서 데이터가 정기적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특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고, 디지털은 도파 매체를 사용해서 전송되는 이산적인 작업 펄스를 디지털 신호라고 부르더라. 이런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6주차도 우리가 진행되는 삭제로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실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혹은 디지털 아날로그로 이렇게 신호 변환하는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6주차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변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환 방식이 나오게 됐죠. 보시는 화면처럼 펄스 진폭 변조, 그 다음에 PCM이라고 부르는 펄스 코드 변조 살펴봤습니다. 뭐 보시는 펄스 코드 변조는 샘플링인데요. 표변화, 양자와 부호라는 과정을 거치더라. 실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펄스 PAM 방법을 거쳐서 그 다음 퀀타제이션 양자화를 거치고 바널 인코딩을 거친 다음에 디지털 인코딩을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를 보시는 아날로그 신호를 오른쪽에 보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 방법은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라는 이런 뭐 구상 진폭 변조까지 이런 부호화 종류와 과정이 있었다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하나씩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부호화란 뭔가? 신호를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신호화 작업하는 게 부호화더라. 변조와 복제는 뭔가? 이런 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부호하는 방식, ASK, PSK, FSK, QAM 방법,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부호하는 방법이 PCM 방법, 그리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부호하는 방법, AM, FM, PM 방법까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7주차는 이제 중간고사니까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8주차 강에서는 데이터 전송 효율화 기술을 살펴보았네요. 선은 하나고 이 선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다중이다 보니까 다중화 방식에 살펴보았습니다. 8주차 강의에서는 실제 뭐 전송 방법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동기식 전송이냐 비동기식 전송이냐. 비동기는 시작 비트와 스탑 비트를 넣어서 상대로, 동기식은 일정 크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었죠. 실제 전송 방법에서는 단방향 전송이냐 양방향 방식이냐 전이중 방식이냐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중화 있죠. 하나에 하나씩 스트리밍 다중화하고 역도화 정화는 묶는 방법이었죠. 실제 멀티플렉싱 방법은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TDM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 그 다음에 CDM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은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주차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다중화는 뭔가, 그리고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어떻게 하는 거고, 시분할 다중화는 어떻게 하는 거며, 코드 분할 다중화는 어떤 방식인가, 그리고 반대로 역다중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요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주차 강의 들어서는 이제 통신망 방식인데요. 통신망 구조와 실제 교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주차 내용을 보시면 아래 내용이 보시는 거죠. 전송할 때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반이중이냐 전이중이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소들 리피트, 허버, 게이트웨이, 브릿지, 라우터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죠. 특징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주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체부가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든 우체부가 강릉을 거쳐서 부산을 가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안 그러면 내가 정해진 경로로 서울서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꼭 부산으로 가야 돼. 그게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 메시지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주차 학습했던 내용이 이제 전송 모드, 단방향이냐, 반이중이냐, 전이중을 살펴봤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환 방식은 저장식과 비저장식입니다. 저장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니까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 패킷 교환은 데이터그램과 가상요소를 나눠볼 수 있고, 비저장은 그냥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자, 10주차 정리가 하겠습니다. 10주차는 우리가 OSI, 세븐레이어라고 부르는 참조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A 디바이스와 B 디바이스 간의 서로의 이종입니다. 하나는 iOS고 하나는 윈도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로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거는 방금 보시는 7개의 계층이 구성되어져 있고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표준은 응용층, 표현층, 세션층, 전송층, 네트워크층, 데이터 리끈층, 물리계층으로 나누는데요. 물리가 가장 하위고 응용계층이 가장 상위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하는 특징과 역할은 필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주차 학습했던 내용 OSI가 뭐냐,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 하는 역할들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층, 전송층, 그리고 세션, 표현, 응용층까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1주차에 들어서는 이제 데이터 전송 제어에 대해서인데요. 데이터는 무조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수신 측이 폭주가 발생하거나 데이터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은 뭐 ENQ, ACK 방법, 그 다음에 폴링과 셀렉터 방법이 있습니다. ENQ가 ACK는 데이터 잘 받았냐? 잘 받았다. 또 보낼게? 받아라. 뭐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이에요. 폴링과 셀렉트는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시퀀스상에 물어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물어봐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for, select 각각의 특징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 제어 방식인데요. 흐름 제어 방식은 데이터를 보낼 때 그냥 무작정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이 준비도 안 됐는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stop and wait 방법과 슬라이드 윈도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고백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OSI 모델 우리가 살펴봤고, 회선 제어 방법인데요. 이 회선 제어 방법은 회선 견쟁 방법, 그다음에 폴과 셀렉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흐름 제어 방법은 이제 확인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송신자가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방법이죠. 정지대기,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방법엔 슬라이딩 윈도우 ARQ 방법이 있는데, 고백엔 ARQ, 셀렉티브 리젝트 ARQ 각각의 특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2주차 들어서는 이제 전송 오류네요. 전송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오류의 종류는 원비트 오류냐, 멀티비트 오류냐, 집단 오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송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는 다시 재보낼 것인지, 아니면 수신 측에서는 보내온 데이터 중에 오류를 찾아서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할 것인지 있었습니다. 오류 정정하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혹은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만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송 오류는 실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전송 오류 제어를 할 필요가 있고, 오류 검출과 정정은 잉여비트를 보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뭐 CRC 방법이나 해밍 코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페리디 검사, 블록함 검사, 뭐 CRC 이런 방법들, 해밍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 검출 혹은 정정까지 가능한데요. 해밍 코드는 바로 검출뿐만 아니라 정정까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주차에 들어서는 이제 랜, 그냥 일반적으로서는 우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뭐 통신망에서 토폴로지 이야기 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형, 버스형, 트리형, 링형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각각의 매체에서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다 보니까 현재 누군가가 데이터 라인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CSM의 CD 방법, 데이터를 보내서 충돌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안 보내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토큰링과 토큰 버스 방법은 나에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은 뭐 여러 가지 제한된 영역을 커버하는 통신 시스템이고, 토폴로지, 그 다음에 전송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따라서 랜을 몇 가지 분류할 수 있었죠. 랜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영역이 바로 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에어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웬이라고 부르는 와일드 에어리 네트워크. 이거가 좀 차이 있는 게 밴은 이거와 차이 있는 방법이죠. 부가지 정보통신망, 그냥 단순히 회사를 임차해서 정보 데이터를 쓰는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ISDN, 종합정보통신망까지 있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케이블 TV, 위성 TV까지 우리가 13주차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대망의 14주차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마지막 14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실제 TCP/IP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신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트랜스퍼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더라. IP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우편을 보낼 때도 여러분 주소를 알아야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IP란 주소가 있습니다. 이 IP 주소 체계가 현재 32비트 혹은 IPv6는 64비트 체계로 되어 있더라. 까지 말씀드렸고, 실제 IP를 몇 개의 클래스로 나타낼 때 몇 가지 컴퓨터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가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주 학습 정리도 TCP/IP가 뭔지, TCP/IP는 물리계층, IP계층, TCP/IP 계층, 응용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마지막으로 TCP와 UDP의 차이점은 트랜스퍼 컨트롤과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차이점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전송되는 데이터 형태에 좀 차이점이 있더라. 까지 살펴본 게 우리가 데이터 통신의 14주차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였는데요. 아마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가 살펴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기말고사는 1주차부터 14일 전 범위가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주차들마다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식이라도 응용을 해야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급 문제는 수업 범위 외에 조금 응용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참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어드밴스하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핵심 정리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주에 치르게 되는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